자, 이 등기 절차 총론에서 이제 시작되는 부분이 등기 신청할 때의 절차와 관련되어 있는 원래 우리 등기법 자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파트입니다. 그러나 이 등기 신청 절차 자체는 사실상 법무사의 영역이지 중개사의 영역이 아니죠. 신청 대리권을 가진 건 법무사지 중개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등기절차 총론은 과거에는 여기서 절반 정도가 여기서 쏟아지는 부분인데 요즘은 이쪽에서는 별로 문제가 나오질 않습니다. 한두 문제. 그리고 우리 앞에 등기절차 총론에서 뭐 세 문제, 네 문제씩 나왔다라고 앞에 돼 있는데 사실은 그것은 저 뒷부분에 있는 권리의 등기하고 관련돼 있는 파트가 앞쪽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순수하게 이쪽 파트에서 나오는 문제는 한두 문제 정도입니다. 그래서 양은 너무 많고 문제수는 적기 때문에 대략 보고 넘어갑니다. 대략. 자, 등기부에 등기가 되어야 권리 변동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자, 이 등기됨으로써 권리 변동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등기가 돼야 되느냐라고 여러 이제 등기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등기부에 등기가 되는 이 절차가 시작되기 위해서는 원인이 딱 네 가지밖에 없습니다. 자, 원칙적으로는 당사자가 신청을 해야 돼. 당사자가. 이 당사자가 신청을 할 때 아까 제가 얘기 드렸다시피 이 당사자는 정확한 진정한 권리자도 있지만 도둑놈 사기꾼도 많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것을 걸러내기 위해서 절차가 상당히 까다롭게 되어 있습니다. 까다롭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등기법이 계속 많은 서류를 요구하는 이유는 위변조해서 이 도둑놈 사기꾼들이 등기관을 속이려고 해도 많은 서류를 요구함으로써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까다롭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진정성 확보하기 위해서. 그래서 신청 절차는 상당히 엄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사자가 개인이 아니고 관공서가 개입이 되어 있더라. 우리 지적소관청 같은 관공서는 신청을 했다, 촉탁을 했다. 촉탁이라는 절차를 취하도록 되어 있었죠. 이 촉탁이라는 절차는 원칙적으로는 신청 절차를 그대로 준용합니다. 준용. 신청 절차에 준해서 사용한다. 즉 신청 절차를 그대로 적용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청과 촉탁은 사실은 똑같은 절차입니다. 다만 관공서는 이 관공서는 예를 들어 부산시 또는 연제구라는 관공서는 도둑놈 사기꾼이다 아니다. 아니죠. 아니니까 이미 진정성이 어느 정도 보장되어 있다. 신뢰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당사자 신청 절차에 비해서는 몇 가지 편리를 봐주면서 당신은 이미 확실한 사람이니까 이런 거 저런 거 필요 없이 면제를 해드릴게요 라고 편리를 봐주게 됩니다. 이 촉탁이라는 절차에서는 신청 절차를 그대로 갖다 써대 다만 등기소에 우리 방문 신청할 때는 등기소에 직접 가서 하는 신청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방문 신청할 때도 관공서는 출석할 필요가 없어요. 출석할 필요가 없고 이 방문 신청할 때는 등기법이 요구하는 서류를 우편으로 송부해도 받아준다. 우편 송부 허용한다. 자, 우리 방문 신청함으로써 당사자가 등기소에 직접 올 것을 등기소에서는 요구합니다. 뭐 때문이냐? 등기소에 직접 온 당사자를 눈으로 보면서 진정성 확인의 기회를 한번 갖겠다는 거야. 그래서 방문 신청할 때는 당사자가 오든 또는 당사자가 못 오면 대리권을 정식적으로 수여받은 대리인이 오든 본인 또는 대리인의 존재를 직접 눈으로 보고 한번 확인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진정성 확보 수단으로서. 그러나 관공서는 믿을 수 있죠. 그럼 등기소에 직접 올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없고 서류를 우편으로만 보내도 받아주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개인은 서류를 우편으로 보냈다 바로 쓰레기통으로 들어갑니다. 개인은 절대로 촉탁할 수가 없어요. 촉탁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관공서의 경우는 우리 등기 신청할 때 등기필증인이 이 등기필 정보라는 용어로 부르고 있는데 등기필 정보니 그 다음에 인감증명인이 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실제로 당사자의 진정성, 당사자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서류입니다. 우리 인감증명 같은 것은 당사자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발급 안 해주는, 맞죠? 관공서가 본인임을 증명해주는 서류입니다. 이런 인감증명을 제출함으로써 니 그 사람 맞나? 도둑놈 사기꾼 아이가? 내 그 사람 맞거든요. 이걸 증명해야 되는데 관공서는 믿을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면제. 낼 필요 없다라고 인정을 해줘요. 면제를 해줍니다. 이거 말고도 몇 가지 사례가 더 있는데 그것은 뒤에 하다 보면 몇 가지 만나고 거기서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요 두 자의 신청 또는 촉탁으로 등기 절차는 이루어져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두 가지 원인이 되어 있습니다. 자, 등기관이 나서서 당사자의 신청이나 관공서의 촉탁이라는 등기해달라는 요구 행위가 없더라도 알아서 등기해 주더라. 자, 신청 없이 알아서 뭐라고 했다? 직권. 자, 우리 지적법에서는 직권으로 당사자 신청이 없으면 직권으로 해준다. 이거 모든 토지 이동에서 다 적용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적은 직권 등록주의가 원칙이었어요. 그러나 우리 등기법은 직권으로 등기해 주는 것은 예외로만 인정이 됩니다. 예외로. 그럼 당사자가 신청 안 했다. 안 했으니까 무조건 직권으로 다 해주느냐? 안 해요. 직권으로 해주는 경우는 법률에 이 등기는 직권으로 이루어진다라는 특별히 규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직권으로 해줍니다. 그래서 예외하고 들어간 거예요. 이 예외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법률 규정이 있어야 인정이 됩니다. 법률 규정이 있을 때. 그리고 또 하나 법원은 등기를 하라고 등기소에 명령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어요. 자, 법원도 관공서입니다. 법원도 관공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촉탁하면 됩니다. 그러나 법률에 규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촉탁이 아니고 뭐한다? 명령을 할 수 있어요. 자, 촉탁은 말하자면 위촉에서 등기해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부탁. 근데 명령은 부탁이에요. 안 하면 죽여버린다요. 안 하면 죽여버린다. 그게 명령이잖아. 맞죠? 이 다르단 말이에요. 다르다. 근데 이 법원의 명령에 의한 등기는 몇 가지 안 됩니다. 가등기 명령, 부기등기 명령, 기재명령, 말소명령에서 몇 가지밖에 없는데 시험에 거의 잘 안 나옵니다. 안 나오고 예외에서 중요한 건 이 직권에 의한 등기예요. 앞으로 등기법 배우면서 직권에 의한 등기, 이 등기는 직권으로 이루어진다 하고 나오면 대략 다 중요하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대략 다 중요하다. 자, 그러면 199페이지 저 밑에 양괄호 2번 임의 신청하는 거 한번 봅니다. 양괄호 2번 임의 신청 저 밑에 199페이지. 자, 등기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에 따라 한다. 이게 원칙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다만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면 신청과 촉탁 말고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을 때만 인정된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직권이나 명령에 의한 등기는 신청 촉탁이 아니므로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을 때만 인정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특별히 인정되는 겁니다. 특별히. 해서 그 정도 보시면 됐습니다. 자, 나머지는 넘어가세요. 자, 우리 202페이지 가보면 202페이지 거기 도표에 있는 것들이 직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등기의 이해들입니다. 자, 지금은 이걸 봐도 무슨 얘기인지 모릅니다. 요거는 뒷부분에 강론 들어가서 이 등기 절차와 관련해서 이때 요 등기는 직권으로 한다. 저때 저 등기는 직권으로 한다. 절차를 배우면서 중간에 하나씩 만나는 거예요. 그걸 이제 모아놓은 겁니다. 모아놓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내용들은 여러분 올해 시험 치러 가기 전에 기본적으로 외워져 있어야 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봐도 무슨 얘기인지 모른다, 그죠? 뒤를 하면서 하나하나를 이제 배우게 됩니다. 일단은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구나 표시해 놓고 지나가십시오. 그리고 203페이지. 자, 등기 신청 행위하고 나서 등기 신청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민법에서 배우다시피 뭔가 법률 행위 같은 거 하려면 등기 신청 능력이라고 해서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는 이런 게 있겠죠. 그래서 그런 능력 다루니까 그런가 보다 일단 생각하시고. 자, 204페이지 저 밑에 3번 등기 신청의 적격이라는 게 나옵니다. 자, 이 등기 신청 적격을 등기 명의 적격 이렇게도 부르고 또는 등기 신청의 당사자 능력 이렇게도 부릅니다. 부르는 용어가 좀 많고 이 용어든 저 용어든 뭔가 확 와닿지 않는 용어입니다. 조금 까다로운 용어예요. 자, 그러면 이 용어들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 이 용어들이 의미하는 바는 등기 명의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얘기합니다. 또는 명의인이 될 수 있는 지위, 그거를 등기 신청 적격 또는 등기 명의 적격 또는 등기 신청의 당사자 능력 이렇게 부릅니다. 요걸 또 다른 말로 등기 절차상 등기 권리자나 등기 의무자가 될 수 있는 자격 또는 지위다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그 얘기는 지금 들으셔도 잘 모를 거고, 자, 가장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등기 명의인이 될 수 있다. 자, 등기부에 명의가 올라가야 내 명의로 등기됐으니까 부동산 권리 취득 가능하겠죠. 그럼 등기 신청 적격은 부동산에 권리 취득할 수 있는 자격,
다시 좀 짚게 부동산에 대해서 권리를 가질 수 있는 자격을 묻습니다. 자, 우리 자연인 사람은 다 부동산에 권리 취득할 수 있습니다. 짐승도 부동산 취득할 수 있을 것인가? 자, 여러분보다 훨씬 부자인 짐승 쎄 빌렸습니다. 맞죠? 뭐 여러분보다 하면 그런 것 같고, 자, 대부분 평범한 사람보다 돈 더 많은 짐승들 쎄 빌렸어요. 우리 그 미국의 그 오프라 윈프리, 그죠? 오프라 윈프리 그 흑인 아줌마가 아니고 그 노처녀 있죠? 노처녀. 그 노처녀 재산이 4조 몇천억 정도 된다고 그래요. 4조가 넘어. 그 기르는 강아지가 4마리인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한테 내 죽으면 3천만 달러를 유산으로 남겼습니다. 300억이야, 300억. 부자 맞죠? 뭐가? 강아지는 개의 새끼잖아. 이 개의 새끼가 몇백억씩 가지고 있네. 물론 그 개의 새끼가 몇백억을 가지기 위해서는 오프라 윈프리보다 더 오래 살아야 된다는 조건은 있습니다. 내 죽으면 준다니까, 그죠? 근데 실제로 지금 이미 이 돈을 받아서 뭐시기 몇 세 하고 내라는 강아지도 있다고 그래요. 지 부모가 정여를 받았는데 그 지 부모가 죽고 이제 자식까지 하는데 정여를 하면 그 정여한 재산 가지고 재단을 만드는 거야. 그 재단에서 사람들이 그 정여한 돈 가지고 자기들 수수료 다 가지고 가면서 개를 위해서 저택을 마련해 놓고 개를 위해서 이제 밥을 주고 돌보고 하는 거야. 근데 그 개가 지금 무슨 사세락 하던가? 뭐 이 이름이 그런데 개는 캐비어가 뭐 상어 알인가 뭐 그렇죠? 먹는 게 이제 그런 거 먹는데요. 나는 깨알도 잘 못 먹는데. 그러니까 이 개도 부자 많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개 이름으로 부동산 취득이 가능한가? 그거 묻는 게 이거다 말이에요. 그거 묻는 게. 우리나라는 불가능합니다. 그죠? 그러면 자, 누가 부동산상의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느냐? 자, 우리 인하면 자연인과 법인이 있죠. 자연인과 법인은 부동산 취득이 가능합니다. 자, 자연인은 자연적으로 출생한 우리 같은 사람은 다 자연인이에요. 그런데 자연인이 모여서 단체를 조직을 구성하고 그리고 사회 활동을 사람 개인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고 단체 이름으로 사회 활동을 많이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연말에 불우이웃 돕기 할 때 보면 예를 들어서 뭐 부산 연산동의 양진영 씨 10만 원 하고 나오다가 갑자기 주식회사 롯데 10억 원 불우이웃 돕기 맞죠? 그리고 서울 쪽에 뉴스 보면 쭉 나오다가 주식회사 삼성 불이웃 돕기 100억 원 이런 거 나오죠. 그러면 사람 이름이 아니고 그 회사라는 단체 이름으로 기부도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단체에 사람처럼 인격을 부여해서 사람처럼 경제 능력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도록 하자 하고 놓은 게 법이네요. 법이 인격을 부여해서 사람 취급해 줬다는 거예요. 법인. 자, 그래서 법인도 부동산 취득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부산 서면에 있는 롯데 호텔이나 롯데 백화점 같은 건물들은 개인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을 가능성은 거의 제로입니다. 예를 들어 소유자 신격호 안 돼 있을 거야. 분명히 소유자 주식회사 롯데 아마 그런 식으로 돼 있을 거야. 롯데 쇼핑이든지. 무슨 이해하시죠? 왜냐하면 상장된 회사는 이 주주들이 주인이단 말이에요. 그럼 주주들은 너무 많아. 주주 이름으로 등기하기 힘들죠. 그러니까 회사 이름으로 바로 등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도시 시가지에 있는 큰 단일체 건물들은 거의 법인 소유라고 보시면 돼. 법인. 그 다음에 법인 아닌 사단재단이라고 하는 단체. 이 단체도 배우셨죠? 그래서 민법에서 총유라고 하는 공동소유 형태 배우셨을 거 아니야. 그 총유가 법인 아닌 사단이 재산 소유하는 형태. 총유라고 배우셨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명의로도 부동산 취득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적인 형태가 문중, 종중,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우리 딴 나라당 같은 정당, 그 다음에 학교 총동문회 또는 교회 신도들로 이루어진 단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민법의 총유를 배우면서 교회재산 분열해가지고 대부분 판결도 나중에 배우시게 될 거야. 자, 그래서 요런 세 사람, 이 법인은 법적으로 사람 취급해주는 단체야. 그 법인이 아닌 사단, 재단은 단체는 단체인데 법적으로 사람 취급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주는 단체다 말이에요. 그래서 요 세 사람만이, 뭐 이거 사람이 아니죠. 법적으로 사람 아니니까. 어쨌든 이 세 사람만이 부동산 취득 자격을 가집니다. 그런데 요런 거
우리 태학. 그 다음에 민법상 조합. 그 다음에 학교. 이런 것들은 부동산 취득 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애가 태어나면 아직 영아, 젖먹이 애기입니다. 젖먹이 애기이더라도 부동산 소유할 수 있습니다. 지가 벌어 소유하는 건 아니고 뭐 할아버지든 아버지든 누구한테도 정여를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정여세 물고 우리 손자를 위해서 땅 주겠다. 그러면 손자도 부동산 취득할 수 있어요. 아직 글자도 모르지만 취득할 수 있어요. 태아. 그 영아는 됩니다. 근데 태아는 출생했다. 아직 출생 안 했다. 출생 안 했죠. 아직 모체 뱃속에 있는 애기예요. 그 상태에서는 부동산 취득이 안 됩니다.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아까 등기부에 등기되면 등기 명의인 표시에서 성명, 주소, 주민번호 들어가야 되죠. 근데 출생 신고도 안 된 애가 아직 정상적인 이름이 있다 없다? 없다. 주민번호 있다 없다? 없다. 등기가 불가능한 거예요. 태어나야 됩니다. 태어나야 돼. 뱃속에 있는 동안은 부동산 취득 안 됩니다. 그다음 민법상 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법인하고는 달라요. 조합과 법인은 다릅니다. 이 민법상 조합이 재산 소유하는 형태를 민법에서는 합유라는 공동소유 형태로 배우셨을 거야. 이 민법상 조합에 대해서는 나중에 뒤에 들어가면 조금 자세하게 하는 파트가 옵니다. 거기 가서 배우시고 일단 민법상 조합 이름으로 부동산 취득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럼 조합이 재산 취득했다? 안 되고 조합을 구성하는 구성원들 이름으로 개인, 자연인 이름으로 등기합니다. 조합이라는 단체로는 등기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학교 재산, 우리 학교에 존재하는 땅과 건물들 많이 있잖아요. 그게 학교 이름으로 등기된다. 즉 학교가 부동산 취득 자격이 있느냐? 없습니다. 학교를 설립한 설립자, 즉 진짜 학교 소유자 명의로 등기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부산대학교는 국립부산대학교잖아요. 그럼 부산대학교를 설립한 재산 출연한 사람은 누구예요? 국가단 말이에요. 그럼 누구 명의로 등기돼야 돼? 국가 명의로. 서울대학교 국립이죠? 그거 국가 명의로. 서울시립대학교 재산은 누구 명의로? 서울특별시 명의로. 사립대학교는 사립학교를 설립한 학교 법인들이 있어. 저 울산에 가면 울산대학교 같은 경우는 현대중공업, 아마 현대아산재단인지 모르겠어요. 그 재단이 설립한 거야. 그러면 그 재산은 누구 명의로? 그 재단 명의로 등기다. 학교 법인 명의로. 됩니까? 지금 학교는 개인 이름으로 설립 못합니다. 학교를 설립하려면 법인을 만들고 그 법인 명의로 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개인이 설립하니까 워낙 문제가 많더라. 그래서 법인 명의로만 설립 가능하다 되는데 결국 개인에서 법인으로만 바뀌었을 뿐이지 문제는 똑같다. 그죠? 똑같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학재단 비리 문제 항상 문제 나와. 사학재단 그게 뭐예요? 사립학교를 설립한 재단 법인 비리. 그게 사학재단 비리잖아. 그죠? 우리나라 지금 많이 민주화가 됐지만 제 생각으로는 아직까지 학교 참 안 된 얘기지만 아직까지 좀 군대 같은 경우 아직까지 비리가 많죠. 비리가 많아요. 몰라 요새는 괜찮은가. 저는 제가 생각하는 군대는 제가 군대 갔다 왔던 이제 10년 좀 많이 넘었죠. 그때 얘긴데 그때만 해도 그랬어요. 그때만 해도 그랬어. 자, 됐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등기 안 됩니다. 학교는 학교 법인 명의로 등기되는 거예요. 학교 이름으로 부동산 취득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요 정도만 알아두시고 일단 등기 신청 결격은 넘어갑니다. 자, 그리고 넘어가시면 207페이지에 등기 신청의 당사자 공동 신청주의 단독 신청의 예외 나옵니다. 아주 중요한 파트가 이제 나옵니다. 자, 등기를 신청할 때는 공동 신청이 원칙입니다. 그렇다면 자, 여기 이 부동산 갑의 소유물이에요. 그럼 등기부에 소유자가 갑이라고 등기되어 있겠죠. 자, 이런 상황에서 갑이 돈이 필요해서 을이라는 사람에게 돈을 받고 자, 민법 나중에 지금 민법 채권표 들어갔습니까? 아직 안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지금 저당권 하고 있습니까? 큰일 났다. 지금 등기법, 지적법 어디 한지 기억 안 난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민법 어디 한지 기억 안 났다. 난리다 난리. 야단 난 거예요. 민법 빨리 해야 된다고 그랬죠. 민법은 5월달까지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가야 돼. 다른 과목보다 민법이 더 빨리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야 민법은 다른 과목에 비해서 200점 만점, 300점 만점 아니죠. 똑같은 100점이에요. 그러나 민법을 잘하면 다른 법을 잘하게 됩니다. 우리 법이 생길 때 처음에 민법이 먼저 생겼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사람 사이의 거래 관계를 다루는 법인데 사람 사이 거래는 옛날에 원시 시대부터 물물 교환을 했잖아요. 거래는 옛날 사회적 동물 사이에서 거래는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국가가 생기고
법이라는 게 만들어져서 강제를 하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사람 사이의 거래에 대해서 규제하는 법, 이 민법과 같은 법이 처음 만들어진다고요. 그럼 법률 용어라고 하는 게 함축된 용어를 써서 사건을 나타냅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도 수없이 많은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일일이 법률 규정으로 다 못해. 그러니까 함축된 용어로서 여러 가지 현상을 표현을 하는 거예요. 법률 용어가 어렵고 법률 용어 극복하는 게 법 시험의 법 공부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법률 용어가 처음 어디서 만들어져요? 처음 만들어진 민법에서 법률 용어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다른 법이 만들어질 때 새 용어를 만드는 게 아니고 민법의 용어를 차용 빌려가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민법을 공부하게 되면 다른 법은 안 배워도 법률 용어를 아니까 벌써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도 법을 전공을 하고 법을 아주 오래도록 공부했어요. 오래도록 공부했는데 처음 공부할 때 민법 총칙 첫 수업이었어요. 그 교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민법을 어느 정도 알면 다른 법은 안 배워도 반은 배운 것과 같다. 왜? 용어를 아니까. 용어를 아니까. 다른 법은 안 배워도 반은 배운 것과 같다. 그게 민법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법대를 가도 가장 기초가 되는 게 민법이에요.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과 상관없이 법을 전공하는 사람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민법이에요. 여러분 민법 해놓으면 나중에 중개 실무 가가지고 판례들 전부 민법에서 대부분 배운 거야. 맞죠? 민법을 알면 등기법 공부할 때 훨씬 수월해. 민법 모르는 자 등기법 혼자 못합니다. 못해요. 그래서 민법을 먼저 하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특히 민법은 1차니까 1차 과목이 여름 오기 전에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가야 여름 지나면서 이제 시험 가까우고 스트레스 받더라도 1차와 함께 2차를 데리고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올해 1, 2차를 함께 시험 보고 승부를 한 방에 걸 수 있고, 만약에 5, 6월 달까지 민법이 안 돼 있다. 그래 되면 오늘 같이 공시법 공부해도 공시법 복습하려고 보다가 가만히 있자. 민법에서 안 되면 1차 떨어지면 2차는 의미가 없잖아. 그러면 어떻게 하게 돼요? 성을 창시 개명하는 거야. 성은 이시의 이름은 포죠. 그 뭐다? 2차 포기죠. 이포죠. 그래 개명 창시 개명을 하고 2차는 버리고 1차만 하게 됩니다. 그게 처음에 뭐가 안 되면 민법이 안 받쳐주면. 그래서 민법이 중요하다 하는 얘기가, 민법은 혼자 남 곱하기 2점의 점수를 가지는 게 아니야. 점수는 똑같아요. 그러나 민법은 1차 과목이면서 다른 과목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민법이 중요한 거예요. 무슨 얘기 아시죠? 민법 지하 문제 맞추나 이거 태하 한 문제 맞추나 똑같은 한 문제야. 그러나 민법은 하면 다른 법도 잘하게 되는 기반이 되고, 등기법 잘하면 이것만 잘하는 거야. 무슨 얘기 아시죠? 그래서 그럽니다. 자, 합격하기 위해서는 민법 특히 신경 쓰죠. 오늘 같은 날 등기법 집에서 복습했다. 시간 좀 남는다. 뭐 한다? 민법. 맞죠?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집에서 쉬면서 시간 남는다. 뭐 한다? 민법. 민법 빨리 경제 올려야 돼요. 자, 근데 어디 한지도 모른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자, 공동시행 하는데, 자, 여기 갑하고 을이 있습니다. 이 갑하고 을이 있는데, 이 갑은 매도인이고 을은 매수인이죠. 그럼 을은 갑에게 대금 지급 의무, 돈을 지급해야 되고, 갑은 을에게 소유권 이전 의무를 지는 거야. 그런데 소유권 이전할 때, 자, 동산물권이라면 동산물권 변동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 동산물권 변동의 합의, 법률행위 플러스 점유의 이전, 인도가 필요해요. 맞죠? 그런데 부동산 물권 변동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물권 변동의 합의, 법률행위하고 그에 따른 등기 해서 두 가지가 필요한 거야. 동산 물권 변동은 합의 플러스 인도, 부동산 물권 변동은 합의 플러스 등기.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합의는 매매계약 합의 있으니까 됐단 말이에요. 그죠? 물권적 합의는 나중에 따로 얘기하기도 하는데 됐고, 그러면 소유권 이전이 있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등기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등기 신청을 해야 되는데, 등기 신청할 때, 자, 현재 소유자만 가면 되느냐, 소유권 이전 받을 매수인만 가면 되느냐, 안 되고 둘 다 가야 된다면, 둘 다. 이게 공동신청이란 말이에요. 근데 공동신청은 사람 여러 명이 함께 공동으로,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자, 등기가 되면, 자신들이 요구하는 등기가 되면 유리해지는 자가 있고 불리해지는 자가 있어요. 이 유리해지는 자를 등기 절차상에서 권리자라고 부르고, 등기 권리자. 불리해지는 자를 등기 의무자라고 부르는데, 이 두 사람이 함께 하는 신청이어야 공동신청이다. 단순히 사람 숫자 많다고 공동신청이 안 해요. 사람이 여러 명이 왔는데 따져보니까 등기되면 다 유리해지는 자들만 있더라. 등기 권리자가 여러 명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그건 단독 신청이에요. 왜? 상대방인 의무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공동은 단순히 여러 사람이가 아니고 권리자와 의무자가 함께 공동으로. 그게 공동 신청이에요. 사람이 많아도 권리자만 있더라 1000명, 10,000명이 와도 단독 신청입니다. 단독 신청. 지금 저번 앞에 사우디 국왕인가? 뭐 처가 17사람의 애들이 뭐 70명? 자, 그 국왕 죽었어요. 그러면 처 17명하고 애들 70명하고 87명이 상속 등기하러 왔습니다. 87명이. 자, 그 87명은 등기가 되면 전부 국왕의 명의였던 재산을 취득하게 되죠. 유리하죠. 그럼 87명은 다 등기 권리자예요. 87명이 왔지만 단독 신청이다, 공동 신청이다. 단독 신청인 거예요. 단독 신청인 거예요. 그래서 이 권리자와 의무자가 함께 와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자, 갑과을이 매매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하면 나중에 2번 소유권 이전 을하고 등기가 되겠죠. 그럼 이 등기가 된다는 걸 예상을 하고 이 등기가 되면 을은 소유권 취득이 되는 거죠. 맞죠? 등기가 되면 갑은 소유권 상실하죠. 그러면 등기되면 갑은 권리를 상실하니까 불리해지는 자, 등기 의무자가 되는 것이고 을은 등기되면 소유권 취득하는 유리한 자, 권리자가 되겠죠. 이 두 사람이 함께하는 신청을 공동신청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등기소에서는 지금 권리를 넘기는 자뿐만이 아니고 권리를 넘겨받을 자 모두 등기소 오세요. 모두를 보고 진정성 확인을 한번 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공동신청, 귀찮지만 요구한다 이 말이에요. 요구한다. 자, 그래서 공동신청은 이렇게 두 사람이 가는 신청이에요. 그럼 단독신청은 두 사람 양당사자 모두 안 와도 된다는 얘기죠. 그럼 양당사자가 모두 안 와도 되는 대표적인 원인은 첫 번째, 공동신청 안 해도 진정성이 이미 보장돼 있다면, 예를 들어서 관공서가 촉탁하려고 한다. 그때는 꼭 신청할 필요는 없겠죠. 맞습니까? 관공서. 공서는 촉탁이잖아. 근데 그거는 단독 신청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촉탁한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건 일단 넘어가고, 그 다음에 자, 당사자가 계약을 했거든요 하고 왔습니다. 그 계약은 당사자가 사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계약이 없는데도 계약이 있다고 사기꾼들 거짓말 하겠죠. 맞죠? 그래서 그건 공동신청을 요구해요. 그러나 자, 법원에 갔더니 법원에서 너가 계약 있었네. 그럼 계약대로 갑은 을에게 이전 등기 해줘 임마. 이렇게 판결을 받아왔습니다. 그럼 판결을 받아왔을 때 그 판결문은 개인이 작성해요? 관공서인 법원이 작성해요? 법원. 그럼 믿을 수 있겠죠? 그러면 둘 다 올 필요 없다. 한쪽 당사자만 와도 좋다. 이렇게 진정성이 보장되는 경우는 단독 신청 예외를 인정해줘요. 또는 양당사자가 같이 와야 되지만 양당사자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신청. 조금 전에 봤듯이 사람 사망했다. 사망한 자의 재산은 남은 자가 가져가죠. 그러면 남은 자가 권리를 취득하고 사망한 자는 권리를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나 사망한 자는 등기 신청 절차에 올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영화에서 뭐 좀비나 또는 뭐 중국에서는 좀비 대신 이마박에 붙이기 뭐예요 이거? 강시 상태로 오지 아니하는 한 불가능하죠. 그것도 단독 신청인 거야. 그 다음에 자, 내가 건물을 신축했어요. 신축. 내가 샀으면 넘겨주는 자가 있고 넘겨받는 자가 있겠죠. 공동신청이 돼요. 내가 신축했어요. 나는 넘겨받은 적이 없죠. 원시 취득이에요. 상대방이 있다 없다? 없단 말이에요. 단독 신청한다. 그런 경우도 이렇게 단독 신청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럼 단독 신청은 그 예외적인 단독 신청의 사례가 아주 많습니다. 우리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단독 신청의 예외는 광범위하다. 근데 그 중에 자주 나오는 거,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거 일단 한 6가지를 알고 합니다. 자, 우선 판결에 의한 등기. 아까 판결은 믿을 수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수용이 있을 때, 수용. 이 수용은 우리 도로 같은 거 만들 때 개인 재산을 뺏어가는 게 수용입니다. 이 수용 절차는 공익토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절차가 아주 엄격하게 관리 감독됩니다. 그래서 수용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데, 이전은 넘겨주는 자, 넘겨받는 자, 양당사자 함께 있죠. 그러나 단독 신청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소유권 처음 취득했다. 이 원시 취득한 자가 하는 등기를 보존 등기라고 부릅니다. 자, 소유권 원시 취득한 자 하는 등기를 보존 등기라고 불러요. 이 보존 등기는 소유권에만 씁니다. 소유권에만 써요. 자, 전세권 내가 처음 취득했습니다. 설정 등기라는 이름을 합니다. 저당권 처음 취득했어요. 설정. 임차권 처음 취득, 설정. 소유권을 제외한 권리가 처음 생길 때는 다 설정이라는 이름에 등기합니다. 소유권을 원시 취득했을 때만
보존이라는 이름 넣을게요. 그러면 소유권 보존하든 그냥 보존하든 무조건 소유권 보존이에요. 됐죠? 이 보존 등기 상대방 없다 단독 신청해요. 그리고 플러스 이 보존 등기가 잘못된 등기다. 그거 말소할 때도 보존 등기 해놨던 그 사람이 단독으로 말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존은 상대방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상속, 조금 전에 얘기했던 상속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한다. 이것도 단독 신청해요. 상대방 없어요. 돌아가셨어. 그 다음에 부동산 표시에 관한 등기. 부동산 표시. 자, 아까 부동산 표시는 표제부에 등기되는 거라고 그랬죠. 표제부. 자, 표제부에 내가 단층 주택으로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들내미가 갑자기 모시고 살겠다. 그러면 얹혀라. 2층 증축했어요. 맞죠? 그럼 단층 주택도 내 거고 지금 바뀐 2층 주택도 내 거죠. 그럼 단층 주택을 2층 주택으로 표시 바꿔주세요. 누가 같이 갑니까? 내 혼자 가는 거예요. 내 혼자 소유자가 단독으로 신청하는 거예요. 표제부 등기는 다 단독 신청. 이게 부동산 표시에 관한 등기. 그죠? 그 다음에 등기 명의인 표시에 관한 등기. 자, 이런 등기도 다 단독 신청입니다. 아까 등기 명의인 표시는 성명, 주소, 주민번호 얘기한다고 그랬죠? 자, 이사 가서 주소 바뀌었습니다. 누구하고 같이 갈까요? 이사 가기 전 내하고, 이사 온 내하고 둘이 갈까요? 자, 이름, 개명 허가 받아서 이름 바꿨어요. 그럼 이름 바꾸기 전 내하고, 이름 바꾼 후 내하고 둘이 가는 거예요? 혼자 가는 거예요. 그죠? 등기 명의인 표시도 단독으로 신청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래서 앞에 대가리만 따서 판수, 보상, 표표하고 외웁니다. 표표. 자, 표시라는 이름 들어가는 등기는 등기법 통틀어서 이 두 개밖에 없어요. 등기 명의인 표시, 부동산 표시 두 개밖에 없습니다. 다른 데는 표시라는 이름 붙는 게 없어요. 그래서 판수, 보상, 표표 무조건 단독 신청이다. 단독 신청. 판수, 보상, 표표 단독 신청 외워둡니다. 자, 여기서 수용을 원인으로 하는 이전 등기는 뒤에 들어가면 별도로 배우는 곳이 있습니다. 막 가끔씩 시험에 나오니까 요거는 해야 돼요. 상속 원인 이전 등기는 예전에는 자주 나오는데 요즘 거의 안 나오기 때문에 시간 나면 한번 볼 겁니다. 시간 나면. 보존 등기는 이거 뭐 거의 1시간 가까이 있으면서 합니다. 1시간 가까이 있으면서 합니다. 부동산 표시 변경 경정은 아까 표제부에 이루어진다 그죠? 표제부 등기는 간단하게 전체적인 공통점만 하나 정리하고 가면 됩니다. 등기 명의 표시 이것도 뭐 크게 할 거 없어요. 해서 판수, 보상, 표표하고 나오는데 자, 판결에 의한 등기 요거 하십니다. 판결에 의한 등기. 이 상타 오늘 각각까지 가야 되는데. 네, 한 40장 지나가면 각하가 나와요. 자, 판결에 의한 등기 하는 겁니다. 판결은 개인이 내린 결정입니까? 법원의 결정입니까? 법원의 결정. 법원은 관공서니까 믿을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판결을 내릴 수 있는 단계가 3단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법원이 심급이라 해서 계단형으로 자, 처음에 첫 계단 밟아야 되고 그 다음 두 번째 계단 밟고 이렇게 올라가야지 바로 계단, 여러 계단 못 밟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법원이 1심 법원이라고 해서 소송 제기할 때는 원칙 지방법원에 제기해야 됩니다. 나는 명예와 지위가 있으니까 지방법원 안 가고 바로 고등법원 갈란다 안 받아줍니다. 지방법원 거쳐서 오세요 하고 순서가 정해졌어요. 그럼 지방법원에 판결을 났습니다. 그런데 그 판결에 대해서 내가 불만이 있습니다. 그럼 무조건 수긍해야 됩니까? 더부터 볼 수 있습니까? 더부터 볼 수 있죠. 2심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TV 뉴스에서도 보면 1심에서 유죄 판결 받았는데 2심 가서 무죄 판결 받고 아예 갈리는 경우도 있죠. 그렇다면 1심 판결은 그 판결의 내용은 이제 고정돼서 움직이지 아니하는 확정된 판결일까요? 변동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변동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변동 가능성이 있는 판결 가지고는 등기를 안 해줍니다. 안 해주고 반드시 확정된 판결이어야 등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는 1심 거쳐서 2심 거쳐서 3심, 최종심이라고 부르는 대법원까지 세 판을 붙어볼 수 있죠. 그럼 대법원 판결은 기본적으로 확정 판결이에요.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불복할 수 있는 절차는 원칙적으로 없거든요. 그러나 1심이나 2심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있죠. 그럼 1심, 2심 판결은 원칙적으로는 확정 판결이라 하지 않고 종국 판결이라고 불러요. 국면이 종결됐다. 다만 내용이 확정된 건 아니다. 그러나 1심 판결도 확정될 수는 있어요. 왜? 1심에서 나 불만 있다. 2심 가고 싶다.
한 10년이나 20년 있다 아들내미가 이신 가고 싶다. 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너무 오래 끌면 법률 관계가 불안하다. 그래서 항소 상고할 때는 기간을 정해놓고 있어요. 아마 보름이면 보름, 14일 14일, 뭐 요즘 소송법이 바뀌었는가 모르겠다. 하도 좀 오래전에 소송법. 그래서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기간 내 항소 제기를 안 하면 1심 판결도 확정돼 버려요. 그래서 1심 판결도 확정 판결이 될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의 판결에 의한 등기하고 나올 때 이 판결은 무조건 무슨 판결이 된다? 확정된 판결이어야 돼. 확정되지 않은 판결 가지고는 때려 죽여도 등기 안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이 부동산에 대해서 갑하고 을하고 소송 붙었어요. 갑하고 소송 붙었어요. 갑은 나 을한테 판 적 없습니다 하고 을은 돈 다 줬거든요. 이렇게 싸우고 있더라. 그래 법원에서 판결을 소송을 걸어본 결과 1심 부분에서는 갑과 을 사이에 계약이 있었다는 사실은 명백하고 을에게 잔금까지 지급받았다는 사실도 증거 자료에 의해서 명백하므로 갑은 을에게 계약에 따른 이전 등기를 이행하라 판결 내려줬어요. 그런데 이 판결 나자마자 갑은 당신 지방법원 판사지. 에이 나 당신 압니다. 나 고등법원 갈래. 고등법원 가가지고 아니거든요 하고 항소 제기해서 소송 계류 중에 있어요. 그런데 을은 그 판결 갑은 을에게 이전 등기 이행하라 판결 났죠. 그 판결 가지고 등기 신청 가능하다면 그러면 을 앞으로 등기가 돼버리겠죠. 그럼 을이 소유자라고 믿고 병정 앞으로 계속 이전될 수 있겠죠. 그런데 2심 갔더니 2심에서는 뭐라 한다. 1심 법원의 판단은 잘못되었다. 명백한 법리상 오해가 있다. 그리고 을은 갑에게 계약한 사실도 없고 대금 지급한 사실도 없으므로 갑은 을에게 이전 등기해 줄 필요가 없다 판결 나버리면 그럼 을은 소유자 아닌 거로 돼버리잖아. 그리고 우리 민법에서 소유권 없는 자는 처분 권한이 없잖아요. 처분 권한 없는 자의 처분행위는 무효죠. 그럼 이 사람 다 날아가는 거야. 자, 이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데 확정 안 된 판결 가지고 등기해 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단 말이에요. 확정된 판결이야 등기해 준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확정 판결이야 등기를 해주는데 문제는 이 판결의 내용에 따라서 판결의 형태가 이행 판결, 형성 판결, 확인 판결로 나뉘게 된다는 거예요. 이 판결의 형태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내용은 몰라도 된다. 내용은 모르는데 이름은 알아야 된다. 이행 판결, 형성 판결, 확인 판결. 자, 이행 판결 조금 전에 봤듯이 갑은 을에게 이전 등기를 이행하라라는 판결 났습니다. 그게 이행 판결이에요. 그러면 형성 판결은 형성하라 그게 아니고 이 판결은 판결이 있을 때 법률 관계가 형성 만들어져 버리는 판결이에요. 자, 이행 판결은 갑과 을 사이에 계약이 있었다. 갑은 을에게 이전 등기 하기로 했다. 그럼 이전 등기 해줘라라는 판결이에요. 그러면 판결에 따라서 을 앞으로 이전 등기가 됐을 때 을은 소유권 취득합니다. 그러나 형성 판결은 등기 필요 없이 판결만 확정되면 바로 권리 변동의 효력이 형성 만들어지는 거예요. 등기 없이도. 그래서 여러분 민법 187조 등기 없이 권리 변동하는 거 법률 규정이야 물권 변동 배웠죠? 민법에서 거기 상속, 공용, 징수, 판결, 경매 네 가지를 예를 들거든요. 거기 판결이 확정 판결 중에서 무슨 판결만이 형성 판결만이 거기에 해당된다. 형성 판결은 판결에 의해서 법률 관계가 형성돼 버렸기 때문에 뭐 안 해도 등기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행 판결은 이행해야 등기해야 권리 넘어간다고 그랬죠. 이 등기해야 되는 판결이에요. 이 확인 판결은 법률 관계가 존재한다 부존재한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 나중에 합격하고 나면 법원에 구경 가보세요. 민사법정 같은데 가보면 아줌마 둘이 앉아서 막 정말 필생의 불구대천지수 같이 싸우는 경우 한 번씩 봅니다. 뭐라고 하느냐? 갑자기 이분이 저분 보고 연을 하나 뗍니다. 이연. 그래서 이연. 와 돈 안 갚아. 그럼 저분도 연을 하나 때려.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저연. 하고 막 붙습니다. 붙는 거 보면 둘 다 누가 거짓말 하는지 알아차릴 수 없게 정말 진정성 있게 핏대를 차면서 벌겋게 싸웁니다. 그러니까 판사는 증거로 얘기를 하지 사람을 안 믿단 말이에요. 여러분 알다시피 사기꾼이 더욱 진정성을 가장을 해요. 그래서 우리 형사적으로 사기죄 피해자 누군가 알고 신고했죠.
근데 조사를 하다 보면 가해자가 이 사람 말고 저 때는 뭐였는데 그때는 저 사람한테 가서 사기치고 있습니다. 그럼 저 사람한테 연락해요. 당신 사기꾼한테 당했다. 경찰에서. 누구한테요? 이 사람. 하하하하. 경찰관님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대한민국 사람 전부 다 죄짓고 살아도 그 사람은 그럴 사람 아닙니다. 사기꾼은 그렇게 속인다. 진짜로 그렇게 속여요. 사기꾼은 그렇게 속인다고. 다른 사람 다 그런 짓을 해도 그 사람만은 그럴 사람 아닙니다. 법 없이도 살 사람이 그 사람이야. 법 없이 사는 게 아니고 법을 무시하고 사는 사람이야. 그럼 모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기를 당하는 거야. 이 확인 판결은 그때 A는 B에게 채권 채무 관계가 존재한다, 빌린 적이 있다, 없다 그걸 확인해 주는 판결. 그게 대표적인 이제 확인 판결이에요. 법률 관계 존부 판결 막 그런 거 해줍니다. 이 확인 판결은 우리 등기부에서 크게 문제가 없고 이행 판결과 형성 판결이 문제인데, 자 이행 판결을 받았을 때 그런 판결로 인해서 승소한 자와 패소한 자로 나뉘게 되겠죠. 그때 이행 판결을 받은 자 중에 승소 판결 받은 자, 그 사람이 등기하면 유리해지는 자이든 불리해지는 자이든 이 사람은 단독 신청이 가능해요. 그러나 패소한 자는 단독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이 사람은 단독 신청할 수 없어요. 자, 그럼 요거 잠깐 설명을 드립니다. 좁은 내만 설명하고 우리 다음 과정에서는 요거 설명 안 할게요. 왜냐하면 이 설명은 요걸 외우기 위한 설명이지 시험에 나오는 설명이 아니니까. 자, 갑을 매매하고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어른 갑에게 돈 다 줬어요. 그러면 갑은 을에게 소유권 이전해주면 되죠? 근데 안 해주고 배째라 하고 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을이 소송 제기합니다. 제기했더니 자 법원에서 판결 내립니다. 갑은 을에게 계약에 따른 이전 등기를 이행하라. 그럼 을은 승소했죠? 갑은 패소했죠? 자 이때 이 패소한 갑이 판결에 따라 이전 등기 협력을 해주면 다행인데 갑자기 갑이 벌떡 일어서더니 판사 보고 솥대질을 하면서 달라듭니다. 을한테 주고 싶으면 당신 거나 줘라. 맞죠? 법률행위 자유, 소유권 처분의 자유가 있는데 왜 내 거를 당신이 주라 말하노? 그리 주고 싶으면 네 거나 줘라. 이라고 막 달라들더라. 자, 이 사람 많아요. 많다고. 그러면 법원의 권위가 무너지고 판결이 있어도 법률관계 정리가 안 되겠죠. 그런데 우리 법은 형사적인 어떤 제목이 아니라면 개인의 인신의 자유를 구속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억지로 머리끄댕이 잡고 등기 신청해라 끌고 못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법은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이행 판결은 의사 진술을 의제하는 판결이라고 그래서 이거 소송법에서 하는 거라서 의사 진술 의제 간주한단 말이에요. 그럼 갑은 을에게 이전 등기 이행하라라는 판결이 확정되는 순간 갑은 짝다리 짚고 그리 못한다라고 고함 지르고 있지만 법은 이 이전 등기를 하기 위한 등기 신청 의사를 진술했다고 간주를 해버려. 됐습니까? 그럼 패소한 자는 등기 신청 못하겠다고 고함 질러도 법은 신청했다고 봐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랬을 때 승소한 을이 단독으로 가더라도 이 사람은 신청한 거로 보니까 문제될 거 없죠? 단독으로 갔지만 등기가 가능하다는 얘기야. 그런데 갑이 그날 저녁에 꿈을 꿨는데 돌아가신 정조 할아버지께서 회초리 들고 나타나가 그리 살지 마 임마 하고 막 종아리를 때리면서 계속 그리 살면 일주일 뒤에 내강 만난다 이러더라. 그럼 일주일 뒤에 내 산다 죽어본다. 죽어본다 얘기잖아. 그래서 개과천선. 맞죠? 개가 과일 먹으면 선하게도 변하는 거야. 그래서 이 개과천선을 해가지고 내가 잘못 살았구나. 저 사람 얼마나 골치 아파. 돈은 줬는데 등기를 못 받았어. 그래서 내가 사과하는 마음으로 내가 가서 단독 신청 가능하다 했으니까 을 앞으로 이전 등기 해놓고 가서 잘못을 빌어야 되겠다 하고 갑이 혼자 등기소 가면 등기관이 머리를 끌적이면서 아재는 안 와도 되는데 와 안 와도 당신은 신청한 거로 보고 있으니까 그럼 누가 와야 돼요? 승소한 자가 와야 되는데 당신은 안 와도 신청한 거로 보고 있기 때문에 당신 와서 되는 게 아닌데 맞죠? 이걸 말로 설명하려면 지금 했던 거 지금 다 설명해 줘야 돼. 설명한다 못한다? 못한다 말이야. 아재는 안 와도 되는데 이래 본단 말이야. 그래서 패소한 자는 단독 신청이 안 되는 거야. 승소한 자만 되는 거야. 자, 대충 들었는데 이거 이제 까먹고 이것만 외우면 돼요. 이거 모른다고 아무 의미 없고 이것만 외우면 됩니다. 자, 문제는 형성 판결이야. 이 형성 판결은 형성 판결 꼭 하기 전에
형성 판결은 그 형성 판결의 대표적인 형태가 한 세 가지 정도 있습니다. 공유물 분할 판결, 상속재산 분할 판결, 사회행위 취소 판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형성 판결 중에서도 오로지 공유물 분할 판결은 그 판결을 받았을 때 자, 형성 판결 등기 없이 권리 변동하죠? 맞죠? 그러나 우리 187조 법률 규정 단서 이 법률 규정에 의해서 권리 취득했더라도 처분하기 위해서는 뭐 해놓고 등기해놓고 처분해라 하잖아요. 그럼 언젠가는 등기를 해야 되죠. 그럼 언젠가 등기할 때는 이 공유물 분할 판결은 등기 없이 권리 취득했지만 언젠가 등기할 때는 단독 신청할 수 있다라고 예외를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단독 신청할 수 있는 판결은 원칙적으로는 이행 판결을 얘기하고 예외적으로 형성 판결 중에서도 무슨 판결만 공유물 분할 판결만은 단독 신청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단독 신청할 때 이 공유물 분할 판결은 성소한 자든 패소한 자든 모두 단독 신청이 가능하다라는 점에서 이행 판결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이 공유물 분할 판결 여러분 민법에서 공유라는 거 배웠을 거야. 공유. 자, 공동소유, 공유입니다. 공유는 자유로운 공동소유 관계죠. 그러면 공동소유는 공유자가 지분 처분 자유롭고 공유물 분할 청구도 자유로워요. 그래서 민법에서도 공유물 분할 청구 자유롭고 공유물 분할하는 방법은 첫 번째 협의 분할을 하면 되고 협의 분할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재판상 분할이라고 해서 공유물 분할의 소를 제기해라. 그리고 공유물 분할의 소는 형성의 소다. 여기까지 들으셨어요? 형성의 소다. 그 공유물 분할의 소송은 법률 관계를 형성시켜주는 소. 그래서 형성의 소인 거예요. 그럼 공유물 분할 판결도 당연히 법률 관계를 형성시켜주는 판결이다. 그래서 공유물 분할 판결 형성 판결이다 말이야. 그렇다면 자, 갑 2분의 1, 을 2분의 1 지분 가지고 공동 소유하고 있어요. 그런데 갑이 을을 상대로 야, 니칸 공동 소유 못하겠다. 자르자. 요거 내 거, 요거 니 거. 이렇게 분할하자. 을은 그리 못하겠다. 협의 분할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법원에 쫓아갑니다. 자, 법원에 쫓아갔더니 자, 여기 사거리 옆에 큰 도로 있고 여기는 강아지 4마리 똥 싸고 지나가는 골목이 있고 자, 그래서 여기는 가격이 훨씬 비싸죠. 이거 절반 자르면 되겠나 말이야. 그래서 법원에서 자, 이런 경우는 요렇게 해서 이거 값 요거 올 거 해라. 자, 요렇게 하고 요것이 대법원까지 갔든지 상대방이 승복을 해가지고 확정이 돼버리면 그러면 요거는 요렇게 갈라서 서로 등기해줘라가 안 해요. 공유물 분할 이렇게 한다라는 판결이지. 됐습니까? 그럼 이 공유물 분할 판결에 의해서 자, 소송을 내고 승소한 갑이든 못하겠다고 버티다가 패소한 을이든 그 판결에 의해서 이제 이 부동산은 누구 거? 갑 거. 이 부동산은 누구 거? 을 거하고 법률 관계가 형성, 확정이 돼버린 거야. 그래서 이제는 승소했던 패소했던 상관없이 내가 내 거 신청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둘 다 단독 신청이 가능하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판결에 의한 등기 단독 신청할 수 있는 판결은 이행 판결과 형성 판결 중 공유물 분할 판결이 있는데 이행 판결 가지고 단독 신청하려면 반드시 승소한 자여야 되고 패소한 자는 안 된다. 그러나 형성 판결 중 공유물 분할 판결은 승소한 자든 패소한 자든 모두 단독 신청이 가능하다. 됐죠? 그러면 원고가 패소했다면 원고 소송 제기한 자 상대방이 피고는 승소했겠죠. 그러면 원고든 피고든 단독 신청 가능하다. 그래 해도 문제될 거 없겠죠. 됐습니다. 자, 그것이 단독 신청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자, 판결 받고 그 다음에 쭉 넘어가셔서 자, 216페이지 제3자에 의한 등기 신청 가봅니다. 제3자에 의한 등기 신청. 이상하다. 왜 이렇게 안 나가지? 미치겠다. 자, 제3자에 의한 등기 신청. 민법 열심히 공부하는 얘기 너무 오래 했나? 그죠? 그럼 어쩌면 됩니까? 집에 안 가면 되지. 그죠? 안 가고 계속 하면 되지. 그죠? 아, 지우는 양을 보니까 보통 많이 할 게 아닌데. 조금만 더 하고 가겠습니다. 자, 제3자에 의한 등기 신청. 자, 등기 신청은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신청해야 된다. 원칙 당사자 신청. 근데 예외적으로 제3자에 의한 신청이라는 게 있더라. 자, 그래서 만약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했다면 등기 신청도 갑과 을이 해야지 갑하고 길 지나가던 병이 할 수는 없다 이 말이야. 그래서 제3자 신청은 원칙은 허용이 안 됩니다. 예외적으로 제3자 신청 몇 가지 정한 경우에만 허용이 되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첫 번째 나오는 포괄 승계인에 의한 등기 신청. 여기 있습니다. 제3자에 의한 신청. 자, 우리 민법에서 권리를 승계받을 때 특정 승계, 포괄 승계 이런 거 배우셨죠? 그리고 뭐 이전적 승계니 설정적 승계니 이런 얘기도 배우실 텐데. 자, 포괄 승계와 특정 승계. 자, 원인 한 가지로 재산권 하나가 넘어오더라. 특정한 그게 넘어온다. 특정 승계. 자, 원인은 한 가지인데 포괄적으로 여러 개가 넘어온다. 포괄 승계. 이 포괄 승계 사유로서 상속, 합병, 포괄 유정 이런 것들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자, 그중에 우리가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상속이니까 이 포괄 승계인에 의한 신청을 다른 말로 그냥 가장 우리가 인정하기 좋은, 이해하기 좋은 상속인에 의한 신청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되게요. 자, 이런 부동산이 있습니다. 이 부동산 소유자는 갑입니다. 자, 이 갑이 을이라는 사람하고 매매 소유권 이전하기로 약정을 했고 갑에게는 A라고 하는 배우자든 자식이든 하나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을이 갑에게 대금 지급을 다 했고 갑은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주면 되겠죠. 자, 매매 완결이 되고 등기 신청하러 가다가 갑이 탁 자빠져서 돌아가셨어. 자, 그러면 을에게 이전 등기 했다 못했다? 못했죠. 그러면 사람이 사망하는 순간 그 즉시 그 사람이 소유했던 권리와 의무는 바로 상속이 돼버립니다. 사망 사실을 아느냐 모르느냐 전혀 관계없습니다. 객관적으로 그 사람 사망한 때 상속은 법률 규정에 의해서 무조건 상속이 됩니다. 그러면 자, 갑이 이 부동산에 대해서 가졌던 소유권은 을에게 이전이 안 됐으므로 바로 사망 즉시 상속돼 버리겠죠. A 소유가 돼버립니다. 근데 상속은 권리만 승계되는 게 아니고 의무도 같이 승계가 돼요. 그렇다면 저 부동산 소유권을 갑이 을에게 이전할 의무 있죠. 그 의무도 승계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민법 187조에 따라서 상속, 공용기수, 판결 경매는 뭐 없이도 등기 없이도 권리를 취득해요. 그럼 갑이 사망하는 즉시 저 소유권은 A에게 상속된 거예요. 다만 A는 그 의무,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 해줄 의무도 상속받았죠. 그럼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을에게 이전 등기 해주는 것은 처분하는 행위죠. 그럼 187조에서 단 처분하려면 뭐 해놓고 등기해놓고 처분해라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자, 우선 갑이 사망하면 이 부동산은 A에게 상속 원인 이전 등기가 돼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A로부터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맞죠? 이루어져야 됩니다. 두 번 등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등기법 여기서 예외를 인정을 해줍니다. 자, 갑으로부터 A에게 상속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되는 것은 계약에 의한 게 아니에요. 이 법률 규정에 의한 거예요. 우리 민법에, 우리 법에는 여러분 민법 시험 보면 안 들어가지만 사람이 사망하면 그 사람이 가졌던 권리와 의무는 상속인에게 승계된다라는 상속편에 가면 상속 규정이 있어요. 그 법 규정에 의해서 상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사망하면 상속이 이루어진다. 법 규정에서 당연하죠. 그리고 갑의 사망 사실은 사망 진단서, 그 다음에 우리 동사무소의 재적 처리 등으로 인해서 관공서의 증명서 등으로 명확하게 증명될 수 있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굳이 상속 등기 거칠 필요 있나? 뭐하러 두 번씩 등기할 거냐? 갑 명의에서 상속 등기 거칠 필요 없이 바로 상대방 을 명의로 이전 등기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문제는 자, 갑에서 을로 이전 등기가 돼버린다면 그러면 갑은 권리 잃는다 등기 의무자, 을은 권리 갖는다 등기 권리자 맞죠? 그리고 공동신청은 갑과 을 권리자와 의무자가 함께하는 신청 공동, 그리고 당사자 갑과 을이죠. 이렇게 신청해야 되는데 갑은 사망했어요. 등기 신청 가능 불가능? 불가능하잖아요. 이때 갑을 대신해서 갑이 아닌 누가? 상속인인 A가 상대방인 을과 함께 공동 신청할 수 있다 라고 해서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의한 신청을 인정을 해줍니다. 이게 포괄 승계인에 의한 신청, 상속인에 의한 신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속인에 의한 신청에서는 중요한 게 한 두 가지 되는데, 자, 첫 번째, 두 번 해야 될 등기를 한 번만에 끝냅니다. 그럼 한 번만에 끝내면서 을 앞으로의 이전 등기는 어쨌든 이루어지죠.
그러면 생략되는 등기가 있는데 무슨 등기가 생략됐어요? 상속 등기. 포괄 승계로 인한 등기. 상속 등기 생략됐죠? 상속 등기가 생략되더라. 그리고 두 번째. 자, 우리 여러분 민법 배울 때 갑에서 A로, A에서 을로 이전 등기가 돼야 되는데 갑에서 바로 을로 이전 등기가 돼버리면 중간에 있는 자로의 등기가 생략됐다. 이거 무슨 생략? 중간 생략 등기라고 하는 거. 이 중간 생략 등기가 허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 민법에서 중간 생략 등기는 허용됩니까? 금지됩니까? 금지됩니다. 금지되지만 당사자가 중간 생략 등기를 해버렸고 그리고 그 중간 생략 등기에 대한 합의가 있다면 우리 대법원은 그거 금지되는 거지만 무효로 보지는 않는다. 금지하지만 유효하게 봐주는 거예요. 그러나 이 포괄 승계인에 의한 등기는 금지되지만 유효가 아니고 처음부터 허용해버리는 거예요. 문제 이해되시죠? 예외적인 거다 이 말이에요. 중간생략 아예 허용하는 거야. 그리고 우리 민법상 중간생략 등기를 한 사람들은 금지돼요. 유효로 보지만 금지되는 거예요. 그래서 벌칙은 받아야 됩니다. 처벌은 해요. 그러나 여기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는 처벌한다 안 한다? 아예 안 하는 거예요. 다르다 이 말이에요. 됐죠? 그 다음에 만약에 을에게 B라는 상속인이 있는데 자 둘이서 등기하러 가다가 갑은 탁 자빠라졌는데 일 났고 을은 탁 자빠라졌는데 돌아가셨어. 자 이제는 을이 사망해서 등기 의무자가 아닌 권리자가 사망했다 이 말이에요. 이때도 법률 관계에 따르면 을이 소유권 가져오는 게 맞고 그 을은 사망했으니까 B에게 상속원인 이전 등기 되는 게 맞겠죠. 이 경우에도 갑에서 바로 B 명의로 이전 등기하면 된다. 이때도. 그래서 양당사 중 누가 사망했더라도 두 번 할 등기를 한 번만 해도 좋다. 이때 의무자가 사망했든 권리자가 사망했든 생략되는 등기는 다 무슨 등기? 상속 등기가 생략되더라. 그죠? 상속 등기 생략되고 중간 생략 등기 허용되더라. 뭐 그 정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위 신청 나오는데 뭐 여러분 민법 가서 채권자 대위 배우고 나면 다음에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넘어가시죠. 자 221페이지 등기 신청 방법. 요거 쪼매하고 뒤에 쪼매하고 하면 한 4, 50분만 더 하면 되는데. 아이고, 요까지만 하시죠. 뭐 더 해봐야 뭐, 그죠? 뭐 다다음 주 오나 봐라. 대신에, 지금 우리 1, 2, 3월 달에는 이 등기법하고 지적법이 거의 양을 비슷하게 갑니다. 우리 다음 과정에서는 지적을 조금 빨리 양을 줄여버리고 등기를 조금 많이 해서 다음 과정에서는 등기를 조금 자세하게 하는 걸로 그러갈 겁니다. 221페이지부터는 다음 주에 하는데 오늘 나간 문제는 그 뒷부분까지 야심차게 문제를 넣어놨어요. 그런데 지금 결론이 좀 허접해가지고 다 못 갔는데 뒷부분 문제는 다음에 푸시면 되겠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했습니다.